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조금 전에 국가직 시험이 끝이 났죠.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행정학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해설은 제가 학원에 별도로 촬영할 테니까 대략적인 해설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 총평을 드리면 작년 국가직 9급에 비해서는 이론은 그래도 좀 쉽게 나왔는데 법령에서 상당히 지엽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지방직 9급에 비해서는 다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제 총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략적으로 해설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했죠. 워낙 쉽게 나왔어요. 정책 과정에서 철회 상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뜬금없이 하나가 보이시죠? 법원이죠, 법원.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랑 행정부 관료, 이익집단 이 세 가지가 철회 상각의 구성 요소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거였는데 첫 번째 선지 보시면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시가 되었다. 역관주의고요. 두 번째, 공직에 이른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공직의 대중화죠. 얘도 역관주의예요. 역관주의. 그래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세 번째가 정답이죠. 공개 경쟁 시험과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죠.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다. 얘는 대표관료제죠. 그래서 네 번째도 탈락이죠. 2번까지는 굉장히 쉽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선지, 효율성 대신 형평성을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여기가 바로 틀렸죠. 이 부분이. 위치가 바뀌었죠.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강조하고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선지예요.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이 작은 정부로는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이죠. 이 포인트가 들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놨죠. 정부 실패.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는 정답이 앞에 안 있죠. 뒤쪽에 있어요. 연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재평가한다. 우리는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이건 잘 모르셨겠죠. 세 번째,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이고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선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번 선지를 내가 본 적이 잘 모르겠는데 4번 선지 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집권화된 관리 체계.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일단은 연기준 예산제도는 분권화된 관리 체계죠.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두 개가 구분하는 문제가 과거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정답 4번은 쉽게 고르셨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문제요. 여섯 번째 문제 답이 쉽게 나왔죠.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첫 번째,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참여자 맞죠? 그래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서 정책 의제 설정부터 해서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가 이제 틀려서 이제 정답 선지 될 텐데 답이 쉽게 나와요.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죠. 이게 틀렸죠. 비공식적 참여자죠. 비공식적.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쉽게 답을 고르셨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문제인데 일곱 번째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정답을 완전히 찍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예요. 해당 이 문제 자체가 제가 직접 언급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특정 전공 소적에서 그대로 그 표현까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행정학 개론 서적이 아니라 재무행정 전공 소적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내용은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빚지는 행위잖아요. 계약 같은 거 하면서. 그래서 기억은 맞죠. 그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 연도 채무 부담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자,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국가가 금전 지급을 부담한 행위. 그래서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몇 년짜리.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국고채무 부담 행위가 될 텐데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조금 생소하셨죠? 이거 이제 물음표 거고. 디귿이에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액 지출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지출을 하려면 국회 의결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국회 의결 대상 제외다. 이게 사실은 표현이 좀 어색하셨죠. 뭐 세부적인 내용 모르시더라도 지출을 하려면 별도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 얘가 아닌 건 아마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럼 남는 게 1번 선제 아니면 1번 아니면 이제 2번 이제 둘 중 고르셔야 되는데 니을을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단연도 예산 원칙이라는 점에서 계속비하고 이제 구분한 선지인데 계속비와 동일하다. 단연도는 아닐 텐데 둘 다 맞죠. 맞는 내용이 앞에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계속비가 그 대상이 한정이 돼 있죠. 공사 등 그죠? 그래서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D도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죠. 사실 뭐 구분 문제에 나올 법한 수준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조금 유출해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뭐 디귿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고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뭐 확률은 그래도 한 50%는 되겠죠. 여덟 번째 문제는 정책 평가의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논리 모형은 평가를 할 때 말 그대로 투입 단계는 이거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그걸 이제 산출물로 바꾸는 과정을 활동이라고. 직접적인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게 산출이고 산출로부터 이때 정책 목표치가 결과가 되고 결과 다음 또 영향까지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도시가 됐다 맞고요. 두 번째 산출은 정책 집행 활동이 끝나는 거죠. 정책 집행이 종료된 직후에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그리고 이런 결과라는 것은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거다. 가령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이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어. 그래서 100명을 교육시켰어. 그러면 이게 산출이고요. 100명 중에 80명이 취업에 성공했어. 이 결과죠. 세 번째,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 과정평가 맞는데 그렇다고 목표 달성 여부를 모르는 건 아니죠. 산출물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애초에 결과라는 건 정책이 달성하려던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러면 딱 이러한 이제 논리적으로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네 번째도 맞는 내용이고요. 아홉 번째요. 로이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요. 정복은 정치체제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보여줌으로써 정부 정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로이가 구분한 정책엔 구성 정책이 있죠. 자, 그런데 남의 거지. 상징 정책이다, 상징 정책. 얘는 상징 정책 이야기예요. 알몬드와 포엘의 상징 정책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나왔죠. 이 구성 정책은 정부 기구 변화 같은 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정답 1번 나오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게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고 그 다음 이제 뒤에 갈수록 점점 이제 골치 아픈 거.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서 이번에 좀 지엽적으로 나왔다 했죠. 이 비영리단체 지원법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제가 강의할 때는 저는 강의한 적이 없긴 해요. 자, 그래서 비영리단체 지원법 정답은 4번인데 사실 저도 이 법을 꼼꼼하게 안 보긴 해도 답이 4번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잘 없죠. 여러분들 그 행정학 관련 법령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대통령에 제출한다 이게 잘 없죠. 사실은 정답은 결과론적 얘기는 한데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통 제가 이제 강의할 땐 대통령령이 많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부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부령. 자, 그래서 사실 1번하고 2번, 3번 선지도 그냥 읽어보시면은 뭐 크게 뭐랄까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들이랄까요. 자, 이런 걸 좀 담고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법을 모르면 어렵죠. 자, 10번 문제였고요. 10번 문제 좀 당황하셨다가 이제 11번 문제는 더 쉽게 나왔어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죠. 기계적 능률성, 공식적 조직 구조, 그리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이 세 가지는 고전적인 조직 이론에 포함이 되고요.
정답은 4번이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요인이 강조했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12번째 문제요. 자, 12번째 문제는 과거 출제됐던 문제. 기출문제 잘 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 얼뜻 읽어보면 답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죠. 타협이 타협. 타협 말고 얘랑 이제 유사한 게 뭐 있냐? 유사 비교되는 게 있죠. 협동이죠, 협동. 토마스의 분류죠, 협동. 토마스의 갈등 관리 부분인데 협동이 윈윈이고요. 타협은 서로 서로 그냥 양보하는 거. 서로 서로 그 만족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타협이 아니라 협동이 윈윈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째 문제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회사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10명 차출했다. 팀을 운영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 주어진 고유 근육도 하면서 별도로 한다. 그리고 프로 팀원들은 프로젝트 팀장하고 원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자, 이거 뭐죠? 여러분들 옛날 자주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조직이죠. 그래서 기능 구조랑 사업 구조를 화학적 결합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한 선지 보신 적 있을 테고 동태적 환경, 상황이 자꾸 바뀌는 동태적 환경과 그리고 부서 간의 상호 전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맞고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 가치 업무를 상호 전성이 높기 때문에 갈등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1, 2, 4번, 1, 2, 3번 다 맞고요. 네 번째 정답이죠. 명령 계통의 다원화는 맞죠. 상관이 이제 둘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어렵다. 이게 틀렸죠. 인적 자원 활용을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한마디 기존의 인력을 기존의 어떤 기능 부서에 있던 인력을 이 사업 구조에도 같이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14번째 문제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야, 저도 이 문제 보고 이제 조금 그런 게 물론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시험에 출제를 자주 하고 있는데 사실 법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보는 거 참 쉽지가 않죠. 뒤에 나오겠지만 지방자치법이나 국가자격법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또 단순하게 나와버렸어요.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사적 이해관계자. 사실 이 법에 뭐 정의에 잘 나와 있는데 정답은 다른 공직자예요. 다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자로 포함된 사람은 다른 공직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정답은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유출을 할 만하면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렵죠, 이 문제도. 그래서 뭐 정답은 4번, 2번인데 이 문제가 제 생각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이 법령이 나오고 또 쉬운 문제가 나왔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 훈련 방법. 교육 참가자들이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서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을 해결한다. 성찰을 통해서 학습한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 교육 훈련 방법으로 도입했다. 액션 러닝이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여러 번 보셨던 문제니까 쉽게 해결하셨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요. 16번 문제인데 16번 문제는 공무원 간의 소청 심사 기간 연결을 옳지 않은 것인데 사실 얘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사혁신처가 행정부에 대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에서는 이 지방직 공무원들은 시도에서 담당한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일단은 두 개는 소거가 가능하죠. 얘가 맞을 테고 얘도 맞을 테고 둘 중 하나 고르는 건데 사실은 이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별도로 있어요. 이걸 아셔야지 이 문제 사실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이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무부 소청 심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17번 문제예요.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개별 청구죠. 할 수 있죠.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선지가 자, 이거 쉽지 않죠. 이게 관할구역 경계 변경인데 사실 저는 뭐 지방자치론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경계 변경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에서 심의위기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지방자치법 조항이 있고요. 굉장히 좀 지엽적인 조항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 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정책 지원관을 했지만 지방자치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데 단체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돕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개가 조금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행정기관이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위원회가 관장하는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뭐 이건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18번째 문제. 18번째 문제도 아주 뭐 간단하게 나왔죠.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염물 배출 부가금 제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유인적 규제 유형 맞죠? 그리고 정답이 너무 간단하죠.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비해서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거꾸로 됐죠. 네거티브 방식이 더 자율성을 보장하죠. 19번 문제 제가 이제 뭐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때 먼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그 성인지 예산 말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라는 거 새로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 포함된댔죠. 예산이든 기금이든. 그래서 3번 선지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 정보화 파트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주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이 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종의 뭐 유행한 주제들 출제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데 아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면 답을 바로 골랐을 거예요.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인데 뭐 사실 행정 항만 공부하시는 평소에 이런 어떤 최근 이슈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쉽지 않죠. 사실 그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 AI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이 이게 아닌지만 아셨으면 소거하고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국가직 9급 행정학 간단하게 풀이를 드렸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학원에서 별도로 촬영할 거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보셨겠지만 작년 국가직 9급보다 그래도 좀 쉬웠던 것 같고 작년 지방직 9급보다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가직 9급 보신 분들은 당연히 대부분 이제 행정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방직 9급 시험까지 같이 준비하실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시험 뭐 결과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이제 지방직 9급 시험까지 또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